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순신 평전 13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순신 장군님과 신립 장군님 그리고 몇몇 장군님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나눌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월등히 이순신 장군님은 무조건 옳고 이제 패배한 장군님은 무조건 다 잘못됐고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패배한 장군님들은 패배한 장군님대로 일단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용맹하게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일반인 수준은 넘는 거라는 걸 제가 증명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왜 패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은 뭐가 달랐나? 그냥 단순히 전술적으로 뛰어나다 이거를 넘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기도 한데 이건 심지어는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교회에서조차도, 우리 어떤 조직에서조차도 좀 배울 점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제 소규모 전투기는 했지만 어쨌든 첫 출전에서 나온 내용을 아주 짧게 전투가 어떠고 몇 척을 파괴하고 이런 걸 거의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그 특징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보편적인 원칙이기도 하면서도 너무 꼭 우리나라 사회에 필요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립 장군님에 대해서 장군님이라고까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나 전체 역사에서 너무 쉽게 일단은 졌으니까 너무 가볍게 다루면서 이분은 나눌 가치도 없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멍청이 같은 전술을 썼어 좀 되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분은 이분대로 대단한 분이셨다는 거. 근데 전형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계셨다는 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하셨던 분 같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부터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조선 이제 전투 시스템이 재승방약제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어느 지역에 집결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 지역에 지휘관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먼저 일단 이일 장군님이 먼저 나오는데 충주까지 가기 전에 이제 상주에서 한번 이제 패하시는데 이일 장군님이 이제 정부에서 가라고 해서 이제 경상도 어디 지역에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걸 이제 군인으로 삼아서 싸우라고 이제 보고를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이일 장군님이 100명의 사람을 모으려서 만나게 모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끝까지 기다리느라 3일이 지체가 됐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100명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기다렸나? 근데 이제 추정컨대 모여있는 대규모의 백성들은 거의 전투 능력이 없다라고 이일 장군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100명의 노련한 이제 부장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다 모아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상대 적진을 휘둘러서 분위기로서 이제 승기를 잡아서 이기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지체가 돼서 다 모이지도 않아가지고 늦어서 후다닥 갔다가 이미 도착했을 땐 백성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휘관이 제때 오지 않으니까 지휘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싸워하면서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또 뒤늦게 상주 지역까지 가가지고 또 병사를 좀 모아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강제로 붙잡자피 한 거죠.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숨 나오는 겁니다. 이제 진영도 갖추지도 못하고 이게 찌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기본이 아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훈련을 시키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좀 허점이 노출이 되는데 정찰을 그렇게 또 안 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지는 장군들의 특징인데 정찰을 잘 안 하더라. 정찰 안 하고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가 일본군의 정찰병에 역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유유히 아주 철저히 대비를 해서 안 그래도 오합지졸인 병사도 훈련시키고 있는데 한 번에 쳐가지고 이일 장군님이 도망갑니다. 근데 이일 장군님은 대단하신 분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정도로 완전히 당하고 있는데도 또 일본군 몇 명을 베고 도망가십니다. 이분은 계속 반복해서 몇 번을 지시는데 제가 그래도 놀랍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도망간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게 아니시고 다만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조직적인 부대로서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까 패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 그리고 너무 병사 재원이 없으니까 자기랑 소수의 몇 명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살아남기만 하면서 또 몇 명은 뵙니다. 그러니까
지면서 도망가는데 이 장수 한 명이 대략 한 몇십 명은 배에서 살아남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장군 개인 능력만 가지고는 외국 몇십 명을 뵐 정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준비를 안 시키고, 그리고 이 백성들과 장군 간에 유기적으로 진영을 바꿔가면서 딱딱딱 움직이면서 싸울 수 있는 이게 전혀 안 되니까 도무지 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더라. 제가 조금 이따 이순 장군님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지만, 이순 장군님은 정찰을 정말 많이 하셨고, 이 정찰을 할 때도 일반 군인이 티나게 뭐 판옥선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찰한다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티가 나는데, 해안가에 있는 그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부들, 아주 오랫동안 그 토박이들을 다 이용해서 정찰을 정확히 하십니다. 그 물살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부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혼자만 잘나서 튀어가지고 전술적으로 뛰어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과 조직적으로 함께 너무 잘 움직이게끔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 이 사람도 얼마나 귀중한 자원입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사용을 너무 잘하셨고, 그 이순신 장군이 놀라운 점이 뭐냐면, 전쟁을 이기잖아요? 이게 나중에 그 라이벌이라고 부르는 그 원균 장군 있죠. 이 사람과 대조됐던 게 또 뭐가 있냐면, 단순히 뭐 전쟁을 이겼다는 게 아니라, 논공행상 있죠? 논공행상. 그러니까 이겼을 때 뭐 누가 어떤 배를 뭐 몇 척을 뭐 파괴시켰다, 누가 누구를 구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어떤 했다, 이런 거를 소상하게 그 다 기록을 합니다. 자기 부하들이 했던 어떤 아주 작은 거로 보이는 것들 할 때 다 공을 다 정확히 기록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장군들과 어떤 차이가 나느냐, 이게 정말 살아있는 잘 배워야 될 지휘관이죠. 나 혼자만 잘났다라 된 게 아니라 장계를 올릴 때도 밑에 부장들이 이러는 걸 했으니까 아주 상세하게 꼭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순신 장군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진급을 엄청 빨리 합니다. 원균 장군은 밑에 있는 부하들이 뭐 한 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지 얘기만 거의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불평불만 실제로 터져 나옵니다. 그 원균 장군들 밑에 있는 부장들이 우리는 진급이 도무지 안 되는데 이순 장군님들 부하는 진급이 엄청 잘 되더라. 이게 뭐 어느 조직 단체가 됐건 뭐 심지어 종교 단체까지 포함해서 이거 배워야 될 점 아닙니까? 위에 있는 사람만 뭐 해서 혼자 원맨쇼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대규모로 이렇게 오는데 그게 이길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겠냐고. 신립장군도 이제 보겠습니다. 충주 방아선까지 빌렸어요. 여기서 또 여러분 뭐 신립하면 뭐 이제 또 드라마에서도 그 되게 무능하고 멍청하게 이렇게 운영했다가 그 조령이라는 아주 그 지형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아주 좁은 길목, 그리고 깎아지는 벼랑으로 옆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올라가서 뭐 돌 던지고 활 쏘고 이렇게 하면 지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해서 게릴라 전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면 적에게 피해를 많이 줄 수 있을 텐데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왜 그걸 안 했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웃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비판입니다. 근데 신립장군님은 신립장군님의 그 입장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과 자신이 끌고 다니던 여진족을 무찔러 때 끌고 다니던 기마 부대 이제 이렇게 그 병력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같이 말 타고 다니면서 싸웠던 베테랑들. 근데 이 사람들을 빼고는 정부에서 급조해서 이제 그 조정에서 급조해서 막 모은 이 사람들이 너무 오합지졸이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충주까지 내려가는데 계속 탈영병이 생깁니다. 계속 탈영병이 생기니까 이 신립장군 입장에서는 이 지형적 입장에서 뭐 게릴라 전을 피고 하는 그거를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알아서 병사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 병사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뭐 애국심이 없어서? 아니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고 전쟁의 전자도 모를 정도로 전투 능력이 없는데 이게 나가서 해봤자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느끼기에도. 그러니까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 거죠. 뭐 애국심의 문제 떠나서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준비된 게 있어야 뭐 이길 것도 같은데 하면서 싸우는 거 나가는 거지. 뭐 오합지졸에 진영도 하고 못하고 뭐 장군이 뭐 무슨 명령과 이걸 해도 이게 진행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강제로 잡히다시피 와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립장군은 신립장군 입장에서 왕에게 충성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충주 탕금대 이제 배수의 진을 치죠. 말 그대로 뒤에 강물이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갑니다. 도망을 못 가는 곳에 백성들 다 몰아놓고 이제 추정컨대 생각하기에 신립장군님은 이제 이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자신과 수백 명의 이제 기마 부대원들이
이제 주로 이제 활을 잘 쓰는데 말을 타고 가까이 이제 활 사정까지 가서 활을 쏘고 뒤로 빠졌다가 활을 쏘고 뒤로 빠졌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치고 빠지는 형태로 해서 적의 어떤 기세를 이제 꺾은 다음에 상을 봐서 돌파해서 뚫어버리는, 그래서 상대방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자신과 수백 명의 기마 부대, 이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차피 있으나 마나니까 그냥 마치 좀 장식처럼 그냥 인원이 그냥 이 정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 그냥 그 효과만 기대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자기 몇 명의 그 몇백 명 가지고 다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 굉장히 이런 거 강하지 않습니까? 나랑 아니면 잘해봐야 소수 몇 명 가지고 다 해보겠다. 상대는 일단 1만 7천 명이죠. 그거 몇백 명 가지고 휘저어봤자 일부 진영만 휘저을 수 있을 뿐이고, 전에 여진족과 싸울 때도 기껏 해봐 1000명, 1000몇백 명 이 정도 규모예요. 그거랑은 차원이 완전 다릅니다. 대기가 아주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 신립 장군님은 신립 장군님대로 어쨌든 대단하다라는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망을 가지 않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이게 이 규모가 이 정도 된 거라면. 근데 아무튼 나가서 싸우긴 한 거다. 근데 너무 자기 자신과 소수의 인원만 믿고 덤볐다. 큰 위기에 상대 적이 이렇게 대규모인데 위기가 아주 큰데 자기 자신과 몇몇 사람만 믿고 덤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또 어떻게 됩니까? 하필 또 비가 왔죠. 비가 오면 발이 푹푹 빠지죠. 그것도 강변가에서 기동전이 안 되죠. 그러다가 돌파를 하려고 했더니 일본군은 이미 그것까지 다 준비를 했던 겁니다. 말이 가까이 오는 순간 목책이 탁 세워지게끔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이 목책이 확 세워지는 순간 말들이 놀라가지고 돌파를 못하는 거죠. 그때 조총을 막 사격을 가하면서 순식간에 수백 명의 이 기병대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지는 건 진 건데 신립장군님의 용맹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 한 명만 놓고 보면 능력치가 엄청났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러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일본군들이 압박을 하면서 다가오면서 조총을 쏘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쓰러져 나갔겠죠. 이제 점점 이제 압박이 되면서 강 쪽으로 몰리면서. 그 와중에도 이 신립장군님이 이제 백성들을 방패로 삼아서 뒤에서 활을 막 날립니다. 활을 날려서 그 활만 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서 수십 명을 죽였던 기록이 나와요. 제법 많이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을 너무 많이 쏴가지고 손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걸 식히려고 강에 가서 계속 이렇게 물을 9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식히면서 활이 있는 활통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막 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는 족족 다 맞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군님의 능력만 놓고 보면, 개인적인 능력만 놓고 보면 얼마나 셉니까? 너무 용맹하죠. 근데 기껏해 혼자나 그 수백 기의 기마대 가지고 그 1만 몇천 명이 되는 그 대부대를, 그것도 조총에, 그다음에 게다가 일본군은 착착착 조직적으로 움직이죠, 지금. 딱 목책 세워하면 목책 딱 쓰고, 그럼 이제 말이 딱 막히고서, 그리고 창병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러하면 또 찔러 하고 해서 딱딱딱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완전 이제 코너로 몰리는 거죠. 그러다 마침내는 이 신립장군님도 활은 활대로 다 썼고, 포위가 돼서 적병에 죽을 것 같으니까 수치를 당할 바엔 내가 그냥 나 스스로 자결한 데서 강물에 뛰어들죠. 이렇게 해서 유능하고 충성심도 있고 용맹했지만 조직적이지 못한 대규모 군대를 갖추지 못한 이 장군은 소수의 병력만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허무하게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일 장군님이 또 함께 있었어요. 이분은 대략 기록에 절벽 근처 어디에 이거 어떻게 타고 넘어가서 절묘하게 또 이렇게 해서 샛길로 어떻게 빠져가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또 도망가는 과정에 적병이 따라오는데 적병 3-4명을 또 동시에 배버리고 도망갔대요. 갑옷까지 다 벗고 몸을 가볍게 한 다음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분도? 도망가는 와중에 따라오는 적병을 배버리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 이일 장군님에 대한 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드라마에서 좀 웃기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 한양을 버리고 이제 결국에는 조정이 이제 피신을 하잖아요. 피신하는 이 행렬에 어쨌든 조선시대는 지면 죽일 수 있다 그랬죠. 장군은 지면은 아주, 근데 어쨌든 이때 너무 많이 지니까 죽이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일 장군이 갑옷도 버리고 그냥 몰골도 엉망진창에 그 집신도 다 해지는 상태로 걸어가지고 산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그걸 또 따라갑니다. 이렇게 왕을 만나러 간 거죠.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모습과 몰골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류성룡 대감과 이제 그 양반들이 어쨌든 장군이죠. 어쨌든 똑같이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좀 귀한 옷 좀 입히라고 저런 몰골로 어떻게 왕한테 나가냐고 해서 이거 저거 해서 대가 뭐 또 이렇게 입혀줬는데 신발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집신 그거 해지고 완전 초라한 몰골에 그렇게 해서 한 그 모습을 보고 그 피신가는 그 슬픈 상황 속에서 류승룡 대감과 주변의 양반들이 웃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좀 엉망진창의 몰골로 간신히 살아왔으니까. 아무튼 이일 장군은 또 그 뒤에도 뭐 평안도 방어 라인에서 또 이렇게 지키고 뭐하고 하다가 또 이것도 되게 황당해지는데 적병에 유인해서 이렇게 해서 그 강을 건너서 이렇게 공격했다가 와 이렇게 몰려오니까 강을 타고 도망갈 때 강길 중에 여기로 도망가는 길이 있었어라는 걸 일본군이 알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서 그걸 건너버리니까 순식간에 또 이제 전선이 무너지면서 그때도 또 이일 장군은 또 살아남아서 또 도망갑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혼자 능력은 대단한 거죠. 근데 어쨌든 조직적으로는 못 싸운다. 반대로 이 한양이 함락된 게 20일 만이에요. 그러니까 20일 만이니까 추정컨대 일본군이 하루에 30-40km를 이동한 걸로 이제 나옵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이 옛날식으로 좀 무장을 했죠. 칼도 차고 조총을 들고 깃발 들고 이런 상태로 하루에 30-40km면 보통 1시간에서 4km를 걸으니까 일반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했는지 올라갔는지 뭐 이제 추측이 되실 겁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 싸우면서 계속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한양만 점령하면 일본군은 이길 거라 생각을 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이제 자기들만의 생각. 일본에서는 영주들과의 싸움에서 지면 영주가 알아서 자결을 하는 거고 그 백성들은 알아서 이긴 영주에게 충성을 하는 게 그냥 원리 원칙, 그냥 그 사회 분위기의 흐름이었죠. 그래서 조선왕과 뭐 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조선왕이 자결을 하든가 이런 걸 상상하면서 온 겁니다. 근데 도망갈 건 상상을 못했고 또 일본 사람들은 그때 그 힘들게 한양까지 엄청나게 빨리 왔는데 20일 만에 왔는데 무장까지 하고 왔는데 왕이 사라져 보니까 힘이 쭉 빠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이 함락됐을 그 20일쯤에 이순신 장군님이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왕의 그 보고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요. 문서를 받고 후방을 좀 교란시켜라. 그래서 이제 그 부장들하고 이제 막 상의를 하면서 또 토의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첫 출전을 합니다. 뭐 이제 뭐 옥포해전, 뭐 하포해전 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두 번 소규모를 한 3번까지도 보는데 돌면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근데 이때도 보면 굉장히 이순신 장군이 밑에 있는 부장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아보면서 어부들까지 다 동원하면서 그리고 판옥선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판옥선 옆에 작은 또 이제 그 전투 능력은 없지만 뭐 다른 물건들을 실는 이런 배들 이걸 다 같이 가요. 그러면서 때마침 일본군이 정말 다행이었던 게 경상도의 그 진지라든가 해상 지역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거의 다가 원균이 4척만 이제 전투 능력이 있다 판단하고 그 만들기 어려운 판옥선을 5-60초나 되는 걸 다 부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적군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판옥선을 그리고 그 위에 딸린 대포들과 이런 거를 적군들이 그걸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적군도 대포를 쓴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 부숴버리고 4척만 남고 이제 원균은 피한 거고 이순신 장군님이 갈 때 이때 일본군이 다행스럽게도 그 남해안 지역의 각 부대 지역 이거를 차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17,000명 외에 나머지 병사들을 일본에서 계속 실어야 됐기 때문에 그 500척의 전선들을 그걸 활용을 해서 옆에 있는 해상의 다른 지역에 있는 그거를 차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이걸 알고 돌면서 그곳을 접수하고 거기에 있는 군량이랑 무기들이랑 이거를 싹 다 빼옵니다.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하신 거죠. 일본군에게 그거를 안 뺏겼어요. 다행히.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군량, 거기에 남아있는 조그만 군량이라든가 이걸 싹 차지를 하고 그리고 몇몇 조금 이제 약탈을 하던 배들을 이제 격침시키는 사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긴 것. 전쟁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소녀 한 명도 구출했다는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을 구출했다는 기록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일본군의 만행을 듣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완벽하게 준비를 하면서 이동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논공행상에 대해서도 자기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공평하게 최대한 다 기록을 해서 같이 진급이 되게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진급이 너무 빨랐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도 어떻습니까? 뭐 맨 위에 있는 사람만 주목하죠. 이 사람이 다 한 것처럼 막 생각을 하죠. 근데 이순신 장군님께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는 밑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다 잘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긴 거다. 심지어는 각 해안가에 있는 어부들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만 그렇게 해서 특출나고 뭐 그래서 가지고 그 사람이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큰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